안녕하세요, 멘탈천국입니다. 오늘은 항상 영화만 보던 제가 아주 오랜만에 홀린듯이 정주행한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 드라마는 바로 미국 독립영화계의 신흥 강자로 불리는 A24 필름에서 제작한 작품이자 미나리, 워킹데드를 통해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스티븐 연과 코미디언이자 작가인 엘리 웡을 필두로 현대인들의 분노는 어디에서 오는가를 블랙 코미디로 재치있게 풀이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성난 사람들입니다. 드라마의 영문 제목은 비프인데 이는 불평, 불만이라는 뜻의 속어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듯한 두 인물의 복수극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기에 적합한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 그래서 이 영상은 성난 사람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메시지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스포일러가 많으니 드라마를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리뷰 제대로 시작해보죠. 자, 그럼 스토리의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분노에 대해 먼저 얘기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분노를 표출할 때 하는 행동들이 정말 순간적인 감정에만 의존하는 충동인 것 같나요? 아니면 분노를 표출할 상황이 마련될 때까지 참아왔던 일종의 의도적인 결과물인가요? 제가 얘기하는 건 단순 짜증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 진짜 분노를 타인이나 사물에다 표출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충동적인 쪽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 감정을 잘 기억하시고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드라마는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어디에서 오는가를 다루는 작품이기에 분노라는 키워드를 집착 수준으로 끌어안은 채 흘러가는 스토리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첫인상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문장은 바로 간헐적 폭발장애, 흔하게 사용되는 말로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명칭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처럼 성난 사람들은 첫 화에서 갈등의 시작이었던 로드레이지 사건을 통해 두 주인공이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하지만 회차를 거듭할수록 첫 화에서 보였던 모든 감정 표현들이 분조장처럼 보이게끔 포장하고 유도했다는 것을 어림잡아 눈치챌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은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때 띄었던 공격성들이 그닥 충동적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 이들의 공격과 복수 방식은 매우 어설프고 허술합니다. 이들은 태어나서 이러한 행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겠죠. 오히려 찌질하고 조촐하게 망상에 부풀려서 계획을 세우는 모습이 더욱 강조될 뿐입니다. 그럼 첫 화의 로드레이지 사건이 계획적인 거냐는 질문에는 부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성을 잃고 서로에게 공격성을 띄었다는 점에서 계획적인 것과는 거리가 매우 멀게 느껴지긴 하나, 전체적인 스토리의 맥락으로 첫 화의 장면을 다시 바라본다면 언젠가는 벌어질 일이었다는 걸 마치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게 조금 특이했습니다. 데니와 에이미가 공격성을 띄기 직전에 잠깐 고민하는 모습, 그 3초라는 짧은 시간에 온갖 고민을 다 하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정적을 강조한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봅니다. 또한 서로 복수를 당했을 때 경멸하는 눈빛과 대조되는 입가의 미소가 그 증거라고 봤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표출할 상대가 생겼다는 점에서 왠지 모를 안도감이 생긴 걸까요? 이 예시는 현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발적 범죄율이 왜 높은가에 대해서 100번 양보해서 이해를 해보자면, 자극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것을 충동적으로 바로 반응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납득이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자극을 주기적으로 받으며 스트레스를 쌓아왔다가 끝내 참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이유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될 테죠. 온전한 정신 상태로 벌어진 우발적 범죄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 계획적인 분노 표출이라는 것에 신빙성을 더해줍니다. 물론 이것은 아무리 양보해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일단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니 이번에는 예시의 사이즈를 대폭 줄여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새벽에 뭔가를 몰두하고 있는 사람을 상상해봅시다. 근데 정신을 쏟은 것에 비해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너무 화가 나서 막 소리 지르거나 주먹으로 사물을 치려고 하는데, 만약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새벽이라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깨어날지언정 분풀이는 할 수 있을 거라는 고민 정도는 하겠죠. 그러고 행동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막상 소리 지르거나 사물을 쳐도 결과는 달라지는 게 없고 딱히 분풀이도 안 되며 주변 사람들에게 한 소리 들을 건수가 생길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화가 났을 때 이러는 행위가 애초에 처음부터 그랬던 것일까요?
일이 계속 안 풀리며 쌓이다 보니 딱 한 번 표출하고 싶은 상황이 자연스레 마련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쳐도 괜찮겠다 싶은 사물에다가 행한다는 부분에서 데니와 에이미의 3초 정도 고민한 후 엿을 날리고 공격성을 띠는 행위와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여기서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평생 쌓였던 스트레스를 표출하는 것인 만큼 한 번 시작하면 멈추기가 어렵다는 것도 유사성을 보입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도 일종의 메타인지, 즉 자기 객관화 능력을 키우는 것에 큰 도움을 준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럼 정확히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이는 건지에 대해서는 작중에서 데니의 인간관계 그리고 에이미의 인간관계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Paul, if you study really hard and skip 3 grades, then we can go to school at the same time. That's the plan. I think it's a good plan. 데니는 어렸을 적부터 폴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며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으나 현실은 가족 사업을 말아먹은 아이작과 함께 다닐 정도로 인간관계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진하고 성실한 성격만으로 이것을 극복하기엔 무리가 있었죠. 반면에 동생인 폴은 현실 감각도 좋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매사에 열정적인 데다가 데니가 입학처를 벌이지만 않았더라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 정도로 똑똑했습니다. 이처럼 데니는 가난함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동생도 자신과 같은 부류이길 바랬던 욕심 때문에 폴의 인생을 망쳐버리게 되는데요. 동생이 자신과 같거나 부족한 위치면 욕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막상 폴을 폐인으로 만든 게 자신이기 때문에 단호함 이상으로 꾸짖을 수 없었고, 이는 결국 동생이 형을 무시하게 되는 결과물로 이어지자 데니는 한인교회에서 죄책감과 분노를 한껏 쏟아냅니다. 이후 에이미의 집을 털기 위해 조지와 친분을 쌓게 되지만 조지는 스스로가 부모님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 사람이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데니에게 털어놓자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본질을 다시금 기억하는 계기로 이어집니다. Sometimes I just feel like a fraud, you know? When my dad passed away, my first thought was, I wonder if he died disappointed. 순수하고 성실한 자신의 마음을 인정해줄 곳이자 같은 민족에게서 느껴지는 안식처가 한인교회였다는 걸 깨달으며 열심히 신도 생활을 시작한 결과 성가대의 리더를 맡은 것은 물론 열등감을 곧장 잊게 됩니다. 덕분에 데니가 항상 질투하던 에드윈이 경기가 잘 안 풀리자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을 보며 과거의 자신을 보는 기분이었겠죠. Hey, Dr. Lin. Do you really think it's possible to love someone unconditionally? 반면 에이미는 가난함과 열등감에 찌든 데니와는 달리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많은 시간을 일에 투자한 인물인 만큼 주변에서 들려오는 가식적인 말들에 대해 혐오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때문에 남편 조지를 만나게 되며 거짓 없고 조건 없는 사랑이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어줄 거라 믿었지만 점점 속마음을 털어놔도 완벽하게 이해해주는 상대가 아니라는 확신에 그 관심을 딸인 준에게 기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부모에 대한 딸의 사랑이 점점 조건부로 변해가는 현실을 맞이하죠. 그런 와중에 우연히 만난 폴과 관계를 맺게 되는데 아마 그 이유는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봐 주려고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하는 조지와는 달리 이미 자신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대였기에 끌렸던 게 아니었나 싶었죠. 하지만 그마저도 단순한 일탈에 불과했던 순간적인 쾌락이었고 그 화살이 자신을 증오하고 있던 나오미에게 돌아가자 본격적인 로드레이지 사건 수사가 시작되는데 결국 이 사건은 에이미가 늘 피하고 싶어했던 조지의 어머니와 진중한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에이미의 집에 몰래 들어갔었고 에이미는 로드레이지 사건을 어머니가 덮어줬다는 사실에 서로에게 약점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런 시점에서 조지의 어머니는 서로 확증에 가까운 불신을 파헤쳐 가정의 위기로 번지도록 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묻어두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But he taught me something very important. The moment you begin to worry, the moment you acknowledge the worry, you solidify it into existence, which is why we chose to ignore. And ignore we did. 하지만 여기서 아이러니했던 것은 어렸을 적 부모님에게 방치당하며 살아온 에이미의 어머니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에이미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고 있음에도 이 상황을 묻어두고 거짓된 행복을 쫓으려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에이미는 순간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자신이 해왔던 행동들이 평생을 바래왔던 조건 없는 사랑과 멀어지는 길이 아니었나 싶었을 테죠. 서로의 진실된 속마음, 의도를 알고 나서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으려면 당장 처한 문제를 묻어두고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 곧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을까요? 자, 그래서 데니와 에이미에 대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감정선을 요약해봤는데요. 여러분은 두 사람의 감정선에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느끼셨나요? 작중에서 부모 세대가 겪었던 트라우마를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물려주어 어렸을 적 겪었던 스트레스가 성인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의문을 제시합니다. 매우 타당한 근거이며 일리 있는 주장이긴 하지만 이것을 부모의 탓으로만 돌려 고민하고 있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의 속마음을 바닥으로 인도하는 것일까요? 성난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의 거짓된 말로 포장하는 모습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데니는 가난함과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에이미는 성공한 사업가로서 품위와 이미지를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었죠. 좀 더 정확한 예시로 데니는 건설사업 전문가라고 자신을 포장했지만 정작 부모님에게 선물할 집의 배선을 잘못 설정해 화재가 나게 되고 에이미는 식물 전문가라고 자신을 포장했지만 독이 들은 식물을 구별하지 못해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된 것이 그 증거였습니다. 이렇듯 평생 거짓말로 자신을 치장하며 살아온 두 인물은 언제, 어디서, 무엇이 자신의 내면에 갉아먹고 있는지도 모른 채 심연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들은 현대인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원인은 타인이나 세상에게서 찾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자기 엄호를 당당하게 인정하는 것은 메타인지, 즉 자기 객관화를 하는 것만큼이나 어렵죠. 하지만 이 모든 거짓의 바탕은 악한 감정이 있어서가 아닌 누군가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고 싶어하는 일종의 결핍 증세와도 같았습니다. 행복이라는 바람의 생김새는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하지만 자신이 가진 결핍과 불행은 사람들마다 모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자신과 비슷한 결핍을 맞이했을 때 사랑이라는 감정이 피어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데니와 에이미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함으로써 그동안 서로에게 칼을 들이댔었던 일들을 모두 용서하고 묻어둠으로써 마침내 조건 없는 사랑을 찾게 됩니다. 작중에서 언급되는 캐치 22도 마찬가지인데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논리에 갇혀있는 것들을 대변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모순마저 또 하나의 절대값이라고 여기고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고통스러운 모순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이 문장에서 모순을 삶으로 바꿔보면 감이 오시겠죠? 그럼 이쯤에서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분노를 표출할 때 하는 행동들이 정말 순간적인 감정에만 의존하는 충동인 것 같나요? 아니면 분노를 표출할 상황이 마련될 때까지 참아왔던 일종의 의도적인 결과물인가요? 만약 무언가 느끼신 게 있으시다면 충동적이라는 답변에서 그때그때 다르다는 입장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장은 정답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분노에 대한 상상력과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스스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해서 대본을 쓰기 전부터 만든 질문이었죠. 이처럼 저와 이 드라마는 대체 어디에서 스트레스가 오는지조차 모르는 현대인들에게 메타인지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데니와 에이미는 어쩌면 서로에게 복수를 하는 것을 통해 메타인지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증오의 대상이었던 두 사람이 사실은 그 누구보다 같은 결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은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럼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많은 정답이 있겠지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용기를 내야 한다는 답변을 드리고 싶네요. 먼저 다가가서 얘기할 수 있는 용기,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냈을 때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말입니다. 물론 이런 용기들은 이전부터 이어져 온 현대인들의 난제이지만 자신의 불행한 기운은 타인에게 전염되는 것이고 거짓은 언젠가 자신의 민낯을 밝히는 위기로 돌아온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메타인지를 한다는 것은 내면의 평화와 조건 없는 사랑을 맞이하기 위한 첫걸음과도 같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리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리뷰가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